23장 1946년 2월 15일 겨울 공기는 차갑게 살갗을 파고들었다. 도심의 공원 길게는 나무들이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채 바람에 떨고 있었다. 영희는 목깃을 바싹 세워 옷소매를 여미며 걸었다. 옅은 빛 아래 그녀의 발걸음은 가늘고 재빨랐다. 뒤늦게 따라붙던 철수는 멈칫거리다 서둘러 그녀의 옆에 섰다. 그녀의 긴장감 어린 낌새를 느낀 철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혹독한 계절이죠. 영희는 눈을 감았다 뜨며 낮게 속삭였다. 해방이 되면 모든 게 좋아질 줄 알았는데 겨울은 여전히 춥네요. 공원에는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마저 사라져버렸다. 철수는 그녀의 손끝을 슬쩍 보며 마음 한편에서 드는 따스함에 기대를 걸었다. 그는 차마 손을 뻗지 못하고 대신 입술을 깨물었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고 영희는 차가운 이성을 녹인 목소리로 조용히 물었다. 그럼 의열단장님은 임정과 완전히 결별하신 건가요? 철수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뒤에는 미묘한 쓴웃음이 스며 있었다. 영희 씨는 제가 무슨 정보원이라도 되는 줄 아세요? 저 보면 다른 건 궁금하지 않아요. 영희는 피식 웃음을 흘리며 얼어붙은 손을 주머니에 숨겼다. 왜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름 관심 많거든요. 한동안 찾아오지 않아 바빴나 아니면 날이 졌나 했는데 둘 다 아닌 것 같네요. 철수는 허탈한 듯 웃어 보였다. 참 정말 당해낼 수가 없네요. 알려드릴게요. 약산 선생님, 김원봉 의열단장님은 비상국민회의 임정에서 탈퇴하시고 민족주의 민족전선에 합류하셨대요. 거긴 공산당, 인민당, 독립동맹 같은 사회주의 계열이죠. 영희는 잠시 발걸음을 멈춘 뒤 조용히 되물었다. 그럼 이제 적이 된 건가요? 철수는 심기가 불편한 듯 목소리를 살짝 높였다. 왜 그렇게 약산을 싫어하세요? 정말 궁금하군요. 그분은 의열단장으로서 군사활동을 했지만 사상가라고 하기 어렵잖아요. 지금 이 혼란한 해방 전국에서도 정치보다 자기 길을 고집하는 분인데 대체 왜 그렇게 미워하시는 겁니까? 영희는 잠시 침묵 속에 떨었다가 차가운 바람 속에서 진심을 토해냈다. 싫고 무서워요. 의열단장이라는 분이 친일 지주였던 우리 집안을 좋게 볼 리 없잖아요. 무섭고 불편하고 그냥 싫다고요. 그녀의 말은 곧고 맹랑했지만 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철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솔직하시네요. 미안해요. 영희는 다시 미소를 머금었지만 이번엔 약간 밝아진 표정이었다. 아니에요. 사실이니까요. 전 위선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 새로운 사업 준비 중이에요. 철수는 그녀의 말에 눈을 반짝였다. 사업이요? 어떤 사업인데요? 쌀 장사예요. 영희는 무심한 듯 대답했다. 일제의 공출제도도 없어졌으니 이젠 자유시장이죠. 먹고 사는 것만큼 수익 보장되는 게 있을까요? 황금보다 쌀이 낫다니까요. 그들은 천천히 공원을 벗어나 거리로 접어들었다. 길 위엔 얇은 옷차림으로 떨고 있는 아이들이 구걸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피로와 굶주림에 지쳐 있었다. 철수는 헐벗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이 나라의 척박한 현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잡을 수 없는 공기의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그런가요? 쌀이 황금보다 낫다 하시면 그렇겠죠. 철수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우려가 묻어 있었다. 영희는 철수의 시선을 따라 거리의 참상을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철수 씨, 제가 부도덕해 보이세요? 전 그냥 현실을 이용하는 것뿐이에요. 누군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할 일이고 관리들도 매점매석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전 적어도 그들과 같은 위선자는 아니라고요. 철수는 골목 끝에 홀로 서 있는 말라 비틀어진 인간들의 그림자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영희를 다시 응시했다. 그녀의 말투는 냉정했지만 철수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는 쓸쓸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도 춥네요. 그는 차가운 현실 속에서 그녀에게 조금이나마 온기를 전하고 싶었다. 불확실한 시대, 공허한 거리, 끝없이 이어지는 가난과 굶주림. 그 속에서도 철수와 영희는 느리게 걸어갔다. 어느새 어둠이 깔린 거리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이어졌다. 겨울바람이 그들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둘 사이에 어쩐지 아직 사그라지지 않은 작은 온기가 깃들어 있었다.
24장 1946년 3월경 사무실의 공기는 찬바람이라도 불어들어온 듯 서늘했다. 벽에 걸린 달력은 여전히 구식 활자체를 드러내며 한낮임에도 창문 밖에서 들어오는 빛은 미묘하게 흐렸다. 책상 위에 놓인 담배 연기는 누군가의 숨결처럼 가늘게 피어올라 서류 더미 사이를 멍하니 흐르고 있었다. 그 방 한가운데 노덕술은 의자에 앉아 한 통의 서신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입계는 비틀린 미소가 서려 있었고 그 미소는 고요한 전장에 잠복한 맹수의 눈빛처럼 날카로웠다. 바로 그 앞에서 철수와 도리는 몸을 바짝 세운 채 차렷 자세로 서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기색을 숨길 수 없었고 등줄기에 맺히는 식은땀이 느껴졌다. 노덕술은 서신을 손끝으로 가볍게 튕기듯 흔들며 입을 열었다. 발신인 조봉감, 수신인 박헌영, 확인됐다. 조선공산당 조본감이 박헌영을 비판한 내용이라니. 아주 좋아. 이 서신 한 통이면 김원봉이 속한 민전도 결국 공산 계열임을 입증할 증거가 되겠어. 그는 고개를 들어 도리를 바라보았다. 도리 경이 네가 입수했다지. 잘했네. 자네 활약이 날로 빛나는군. 도리는 겸연쩍게 고개를 숙였다. 네, 과장님. 노덕술은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흘리며 다시 서신을 바라보았다. 이제 이걸로 이관술도 엮어낼 수 있겠어. 그 말에 철수는 미묘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관술까지요? 원래 목표는 박헌영이나 여운형을 잡는 게 아니었습니까? 노덕술은 호탕하게 웃었다. 철수, 자네가 아직 덜 익었군. 해방 후 양심 지도자 순위 알고 있겠지? 철수는 바로 답했다. 여운형 33%, 이승만 21%, 김구 18%, 박헌영 16%, 이관술 12%입니다. 노덕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워했다. 그래, 이승만은 이미 미군 정편에 섰으니 관심받기야. 문제는 여운형, 박헌영, 그리고 그 뒤를 받쳐주는 이관술 같은 빨갱이들이지. 이놈들을 치고 찢어서 서로 갈라지게 해야 우리 입지도 넓어지지 않겠나? 철수는 의문을 거두지 못한 채 묻었다. 그렇지만 왜 이관술입니까? 그는 옥고를 치르고 건강도 좋지 않고 대단한 권세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중적 인기는 좀 있어도 노덕술은 눈빛을 번뜩이며 철수를 바라보았다. 이관술을 내가 모를 줄 아나. 예전에 2번이나 잡은 적 있지. 제 몸보다 동지를 더 아끼는 녀석이야. 실제 이득보다 조선과 농민, 백성만 생각하는 멍청한 이상주의자라고. 대중적 인기가 높고 중재자 역할을 하는 그를 무너뜨리면 빨갱이들이 안에서부터 흔들릴 거다. 도리도 고개를 끄덕였다. 올해 44신 이관술, 독립운동가 중 드물게 조선 땅에서 활동한 인물이라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인정한 남자였다고요. 수사 중에도 동료를 절대 팔지 않은 강골이라면서요. 노덕술은 흐뭇하게 웃었다. 그래, 그랬지. 내가 함부로 넘기지 못한 상대가 바로 이관술이었어. 거짓말로 나를 골탕 먹인 적도 있고 재미난 놈이지.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이긴다. 잘 감시해. 중요한 작전일 테니. 철수는 고개를 숙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관술을 잡아낸다면 박헌영이나 여운형 측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미군 정도 여운형을 대중성 때문에 파트너로 여기고 있는데 철수의 신중한 물음에 노덕술은 코웃음을 쳤다. 그래, 미군정은 여운형을 원하지. 하지만 그의 사상은 문제가 돼. 이관술을 치면 어떻게 되겠나? 여운형은 과격파들 사이에서 고립될 거야. 대중 심리를 흔들어 놓으면 그들은 서로 의심하고 분열할 테지. 난 그런 계책이라면 자신 있어. 도리는 경탄의 눈길로 노덕술을 바라보았다. 과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투수, 세수 앞을 내다보시는 능력을 본받아야겠습니다. 노덕술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철수는 고개를 숙인 채 내색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겁고 침울했다. 밖에서는 한 가닥 바람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울음 같은 소리였다. 철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이 혼란한 전국 속에서 그가 서 있는 자리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것만 같았다. 마치 무너져 내리는 축대, 점점 흔들리는 대지 위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방 안의 노덕술은 그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듯 오만한 눈빛을 잃지 않고 있었다. 25장 1946년 4월경 종로거리엔 벚꽃이 만개하여
바람이 불 때마다 분홍빛 잎들이 눈발처럼 흩날렸다. 따사로운 봄볕이 거리를 물들이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고 시끄러웠다. 민중혁명, 토지개혁, 친일파 처단. 각자 다른 구호들이 서로 부딪히며 종로 골목골목을 울렸다. 그 소란스러운 거리 위를 철수와 영희가 나란히 걸었다. 주변은 소용돌이치는 시대의 불안과 격분으로 가득했지만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만큼은 한결 부드러웠다. 철수가 살짝 영희의 손을 잡았다. 영희는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어 방금 일어난 소란을 귀담아 듣다가 한숨 섞인 말을 뱉었다. 미군정이 참 일을 못해요. 공산당이 날뛰는 세상이잖아요. 철수 씨는 뭐 하는 거예요? 철수는 헛웃음을 흘리며 슬쩍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늘따라 더 아름다우신데요. 이런 농담까지 하시고. 영희는 대꾸 없이 잠시 그의 얼굴을 살폈다. 그녀의 시선에는 뭔가 궁금증이 어린 듯했다. 혹시 이관술 선생님 아세요? 영희가 물었을 때 철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다. 영희 씨가 어떻게 이관술 선생님을? 조선 땅에서 오래 활동한 지하운동 대가를 모를 수야 있나요? 영희는 미소 지으며 작은 잡지를 꺼내 철수에게 내밀었다. 오늘자 잡지에 인터뷰가 실렸길래요. 한번 보세요. 철수는 잡지를 받아들고 페이지를 넘겼다. 지면에는 이관술과의 인터뷰가 인쇄되어 있었다. 나의 과거 생활 중 가장 유쾌한 기억은 체포되었을 때야. 박헌영 동지와 동생 순금의 주소를 말하라고 고문을 당했지. 죽기로 맹세하고 13일간 단식했는데 허구의 이야기로 수사관들을 속였어. 의무실에 갈 때는 미리 준비한 커피를 각혈처럼 뱉어 보석을 얻기도 했지. 하하, 철수는 그것을 읽다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강인하면서도 기지 넘치는 이관술의 일화는 황량한 시대 속에서도 묘한 생기를 느끼게 했다. 영희는 철수가 웃는 모습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대단하죠? 고문당할 때 커피를 각혈처럼 뱉어 속였다는 대목이 참 재밌어요. 여기 사진도 보세요. 감옥에서 찍힌 건데 입꼬리가 아주 장난꾸러기 같아요. 철수가 장난스레 눈썹을 치켜 올렸다.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구나. 영희는 그를 흘끗 보며 웃음을 띄었다. 여자라면 날 웃게 해주는 남자가 좋긴 한데 이관술 선생님은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철수는 의아해하며 그녀를 응시했다. 오호라, 영희 씨가 다른 사람 칭찬하는 건 처음 봐요. 질투날 정도인데요. 영희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나만 웃게 해주는 게 아니라 조선을 웃게 만드는 남자잖아요. 난 나만 웃게 해줄 남자가 좋죠. 나 하나만 특별히 지켜주고 웃게 해줘야 한다고요. 철수는 그 말에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웃었다. 이 복잡다단한 시대에 이토록 솔직하고 이기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그녀가 귀여웠다. 욕심쟁이네요. 쌀 장사는 잘 되나요? 쌀값이 폭등해서 민심이 뒤숭숭하던데. 미군도 있고 철수 씨도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영희는 태연히 말을 돌렸다. 아, 그러고 보니 신문에 조봉감 선생님의 편지가 실렸다던데. 공산당 파벌 싸움이 심각하다나요. 차라리 그 불평분자들 다 북으로 올라가서 마음껏 사회주의든 뭘 하든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소란만 피우니 지긋지긋해요. 철수는 고개를 갸웃하며 영희를 바라봤다. 방첩부대 요원이라도 되신 모양이네요. 정보가 저보다 빠른걸요. 영희는 깔깔 웃으며 머리를 살짝 흔들었다. 전 유능한 장사꾼이니까요. 정보는 곧 돈이잖아요. 철수는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쌀값 폭등이 심해서 혼란스러워요. 웬만하면 쌀 장사도 조심하세요. 민심이 흉흉하거든요. 영희는 가벼운 콧소리를 내며 고개를 돌렸다. 미군정이 있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항상 걱정만 하는 철수 씨, 너무 심각해요. 그 사이 벚꽃 잎들이 두 사람 주변으로 흐드러지게 떨어졌다. 촘촘한 분홍색의 세계 속에서 철수는 영희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태연한 낙관 속에는 불안한 시대를 어떻게든 넘어가 보려는 묘한 안심과 기대가 담겨 있었다. 철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망설였지만 결국 그녀의 손을 살짝 더 단단히 잡았다. 그래도 난 영희 씨 하나만 웃게 해주고 싶어요. 철수의 말은 작지만 분명히 진심이었다. 영희는 그의 눈길을 피하지 않았다. 조용히 시선을 내리며 미소를 짓더니 나직이 대답했다. 그럼 나만 지켜줘야 해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벚꽃 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둘 사이를 스쳤다. 찬란한 봄 햇살 아래서 그들의 발걸음은 점점 더 가깝게 어울려 나갔다. 혼란스럽고 불안한 시대에 그들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봄비처럼 따스한 기류가 두 사람의 마음 사이를 물들이고 있었다. 26장 1946년 5월경 조용하던 밤거리에 긴장감이 짙게 깔린 근택 빌딩 앞 무장한 경찰들로 둘러싸인 광경은 마치 폭풍을 앞둔 먹구름 아래에 선 것처럼 숨 막히는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 중심에는 노덕술이 서 있었다. 군도처럼 날카로운 시선은 금방이라도 적을 베어낼 듯 맹렬했고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 대기하고 있던 부대가 일제히 빌딩 쪽으로 압박해 들어갔다. 한 놈도 놓치지 마라. 이번 작전은 일망타진이 목표다. 노덕술의 목소리는 금속성 울림을 띠며 경찰 대원들의 심장을 죄어왔다. 돌격 부대 외 나머지는 철저히 빌딩을 봉쇄해. 그의 명령에 따라 경찰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빌딩 내부는 겉보기와 달리 적막하고 어둠이 가득했다. 철수와 도리는 선두 대열에 서서 단단히 무장한 채 지하 계단을 향해 뛰어내려갔다. 부츠 밑에서 삐걱거리는 계단 소리가 긴장감을 한층 더 고조시켰고 철수는 가슴속이 턱 막히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형, 여긴 왜 덮치는 거예요? 여긴 그저 인쇄소잖아요. 철수가 옆구리를 찌르듯 조심스레 묻자 도리는 어깨를 으쓱하며 낚아채듯 답했다. 나도 몰라. 윗선에서 하라니까 하는 거지. 지하 인쇄소로 뛰어든 경찰 대원들은 분주히 여기저기 흩어져 물색을 시작했다. 인쇄기와 잉크 냄새가 퍼진 밀폐된 공간에는 당황한 노동자들만 있었다. 그들은 무방비 상태로 순식간에 포박당했다. 비명이나 절규가 나오기엔 상황이 너무 일방적이고 급작스러웠다. 철수는 근처에 흩어진 신문 한 장을 주워들었다. 커다랗게 인쇄된 대중신문이라는 글자가 눈길을 끌었고 시선을 옮기자 벽에 새겨진 정판사라는 명패가 들어왔다. 정판사, 여기서 왜 이런 짓을? 철수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공산당 세력 혹은 반대파의 선전물일까? 아니면 단순한 출판소일까?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붙잡힌 노동자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고 그 불안한 눈빛은 철수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작전을 마친 뒤 철수와 도리는 건물 밖으로 나왔다. 노덕술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관술, 권오직은 없어. 도리가 보고하자 노덕술은 씩씩거리는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잠시 이를 악물고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표정을 짓다가 이내 다시 결연히 표정을 가다듬었다. 젠장, 정보가 샜나 보군. 노덕술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곧 도리에게 큰 가방을 건네주었다. 도리 경위, 이 가방을 정판사 안에 두고 와. 도리가 가방을 열어보자 그 안에는 위조 지폐 원판과 위조 지폐들이 가득 들어있었다. 도리는 잠시 망설였지만 노덕술은 그 미세한 주저함조차 용납하지 않았다. 뭘 꾸물거려, 어서 두고 와. 강압적인 명령에 도리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순간 노덕술은 눈길을 철수에게 돌렸다. 차가운 눈빛이 철수의 가슴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이철수 경감, 자넨 이관수를 찾아. 놈을 놓치면 이번 작전은 실패다. 빨리 움직여. 철수는 깜짝 놀라며 허둥지둥 대답했다. 네. 마치 발목을 잡는 늪에 빠진 기분이었다. 숨 막혀오는 상황 속에서 철수는 다른 방도가 없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명령과 공포, 혼란 그리고 양심 사이에 끼인 그는 그저 눈앞에 놓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어둠이 깔린 근택 빌딩 앞, 무장 경찰들의 등 뒤에서 붉은 등이 섬광처럼 빛났다. 철수는 이를 악물고 발걸음을 옮겼다. 뒤에서 들려오는 노덕술의 차가운 목소리 그리고 도리의 긴 한숨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결코 쉽지 않은 밤, 그 비밀스러운 작전의 막이 어둠 속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27장 1946년 5월경 회색빛 콘크리트 벽에 매달린 백열등이 간헐적으로 깜빡였다. 삭막한 복대는 차가운 공기와 함께 그을린 냄새가 희미하게 맴돌았다. 철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익힌 복도를 따라 걸었다. 신발 바닥이 콘크리트 위를 긁는 소리와 함께
저 너머 철문 뒤편에서 들려오는 끔찍한 비명과 구타 소리들이 점차 뚜렷해졌다. 그 소리들은 한때 단순한 소문처럼 그의 귀를 스쳤지만 이제는 현실이 되어 발끝에서부터 온몸을 칭칭 감아왔다. 팔이 꺾이는 둔탁한 소리, 목 메어 나오는 고통스러운 비명, 물을 억지로 들이마시게 하는 쩍쩍거리는 소리, 전기 고문기에 지직대는 전류음, 타는 냄새가 공기를 휩싸는 순간까지 철수는 모든 감각으로 이 잔혹한 광경을 느끼고 있었다. 가슴이 조여들었다. 철문 앞에 다다른 철수는 문고리를 쥐었다. 열어야 할까? 지금 이 문을 열면 차마 바라보기 어려운 현실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그저 뒤돌아가고 싶은 마음과 여기를 기필코 지나야 하는 의무감 사이에서 갈등하던 그때 문이 덜컥 열렸다. 먼저 나온 사람은 돌이었다. 그는 러닝셔츠 차림에 양복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하얀 옷자락에는 선홍빛 핏자국이 얼룩져 있었다. 온몸이 땀에 흠뻑 젖은 도리는 얼굴에 잔인한 피로의 흔적을 달고 있었지만 철수를 보자 환한 웃음을 지었다. 마치 일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람의 만족감처럼 그 표정이 철수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휴, 정판사 놈들. 드디어 위조 지폐 찍었다고 자백받았어. 생각보다 악질들이더군. 고생 좀 했지. 도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넌 어때, 철수? 이관술이나 권오직 잡았나? 철수는 잠시 눈길을 돌렸다. 마치 다른 곳에 흩어진 먼지를 본 것처럼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권오직은 아마 월북한 것 같아. 이관술은 소재를 파악했어. 과장님께 보고하려고. 도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까의 잔혹한 피로감은 어디로 갔는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말했다. 그럼 과장님께 같이 올라가자. 나도 보고할 게 있으니 잠깐 윗도리 좀 입고 오마. 도리가 천연덕스럽게 복도를 따라 사라지자 철수는 잠시 취조실 안으로 시선을 던졌다. 거기에는 피투성이로 구석에 쓰러진 노동자가 있었다. 흩어진 위조 지폐,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 그리고 악취마저 가득한 공간. 철수는 숨을 크게 들이신 뒤 허겁지겁 고개를 돌렸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아이처럼 주춤거리며 한 발짝 뒷걸음질 쳤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여기가 정의의 편에 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인가? 위에서 시키는 대로 움직이면 그게 곧 법이고 정의라고 믿었는데 이 순간 그의 신념은 녹슨 칼날처럼 흔들렸다. 사람을 짓밟고 절규를 뽑아내는 일이 과연 옳은 길인가? 철수는 씁쓸하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 고통스러운 질문에 누가 답해줄까?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런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불편한 감정을 간신히 억눌렀다. 잠시 뒤 도리가 깔끔히 위솥을 걸치고 돌아왔다. 그의 얼굴엔 아까와 마찬가지로 아무 일 없다는 표정이 깃들어 있었다. 철수는 다시금 평정심을 찾으려 애썼다. 상부에 보고하러 올라갈 길, 더 이상 감정 노출은 위험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복도를 걸어갔다.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 위로 이어지는 발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도리는 앞뒤 전혀 거리낌이 없어 보였다. 철수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 무거움 속에 감춰진 갈등은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110등이 다시 깜박였다. 긴 복도를 빠져나가는 동안 철수는 마음속에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묻고 있었다. 과연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대답 없는 물음이 잔상처럼 그의 마음에 어른거리고 있었다. 28장 1546년 5월경 지프는 울퉁불퉁한 도로 위를 흔들리며 달려가고 있었다. 바람이 창 너머로 불어와 철수와 이관술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어둑한 하늘 아래 도시의 풍경은 점점 뒤로 밀려났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한 길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었다. 철수는 뒷좌석에서 침묵을 지키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은 뒤엉킨 생각들로 가득했다. 그런 그와 달리 옆자리의 이관술은 기침을 간간히 섞으며도 싱긋 웃는 얼굴이었다. 마치 긴 여행길에 우연히 만난 구면을 바라보는 듯 다정한 표정이었다. 어디로 가는가요? 이관술이 부드럽게 묻자 철수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경무부로 갑니다. 그 말에 이관술은 고개를 끄덕였다. 익숙한 곳이군요. 세 번째라니 다시 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곳은 여전한가요? 맑은 눈빛으로 웃는 이관술의 얼굴을 외면하듯
철수는 시선을 피하며 입술을 꼭 깨물었다. 하지만 침묵을 이어갈 수만은 없었다. 결국 그는 묵직한 고민이 깃든 음성으로 물었다. 왜 북으로 가지 않으셨습니까? 선생님께서도 어찌 될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관술은 곧장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철수를 바라보다 환한 미소를 지었다. 알죠. 세 번째라니까요. 날 잡아가면서 걱정해 주다니 젊은 친구가 인정이 있군요. 고맙습니다. 그는 한숨 섞인 웃음을 흘리며 계속했다. 이번엔 또 뭘 원합니까? 정판사에서 위조 지폐를 찍었다고 말해야 하나요? 이관술이 위조 지폐범이라니 이름값에 비해 너무 치사하지 않소. 다른 죄목으로 바꿔줄 수 없나? 철수는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다. 이런 상황에 농담이 나오십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군요. 이관술은 어깨를 으쓱했다. 딱딱하게 굴지 마세요. 다들 아는 얘기 아니요. 조선공산당 중앙검열위원, 민족주의 민족전선 중앙위원 이관술을 체포했으니 자네도 영전할 거요. 축하하네. 그 말에 철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길게 숨을 내쉬었다. 선생님, 몸도 성치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냥 미군정에 협력하세요. 공산당만 멀리하시면 됩니다. 미군은 사회주의만 아니면 다 받아줍니다. 선생님 같은 교육자여, 애국자가 왜 공산당이란 이유로 이런 고초를 겪어야 합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노덕술 과장님이 어떤 분인지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짙은 고뇌가 서린 철수의 음성이 흔들렸다. 이관술은 그런 철수를 한동안 가만히 바라보았다. 달리는 지프 안에서 바람 소리와 엔진 소리가 어지럽게 섞여 들었다. 마침내 이관술이 말문을 열었다. 전향하라거나 살려달라고 빌라는 얘긴가요? 그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덧붙였다. 20년 넘게 조국 독립을 위해 싸웠습니다. 외놈이 농민의 피를 빼먹고 아녀자를 능욕하며 땅과 생명을 빼앗을 때 난 맞서 싸웠죠. 지금은 위조 지폐범이라고 하시니 우습네요.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어찌합니까? 잘못을 인정하라는데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이관술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난 외놈 때나 지금이나 그저 대중이 편안했으면 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잘못이라면 어쩌겠습니까? 철수는 무어라 말을 하려다 목이 막힌 듯 아무 말도 못했다. 왜 이렇게 모든 것이 어렵고 꼬여 있는가? 정치란 무엇인지, 왜 이렇게 모두를 괴롭게 만드는지. 그는 고개를 떨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정치라고 생각하세요. 왜 굳이 이 모난 길을 가려 하십니까? 지프는 어느새 경무부 외정문을 지나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철수는 창밖의 풍경이 멈추는 것을 확인하며 마치 시간을 붙잡고 싶은 것처럼 눈을 꼭 감았다. 운전병이 내려서 뒷문을 열려는 순간 이관술은 다시 철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아직도 입에는 맑은 웃음이 배어 있었다.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어요. 그런데 젊은 친구 덕분에 잠시나마 그걸 잊었네요. 고마워요. 김철수라고 했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쓴 웃음을 지었다. 이제 고향 친구 만나러 가야겠어요. 노덕술 그이가 울산 사람이라더군요. 고향 친구네. 하하하. 철수는 그 말에 눈길을 돌렸지만 대답할 말이 없었다. 이관술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 그의 등 뒤로 스며드는 어둠은 철수의 가슴을 또 한 번 짓눌렀다. 대문 안쪽으로 이어지는 어두운 복도, 그곳에 기다리는 운명과 고통을 어찌 막을 수 있으랴. 마치 마지막 남은 봄바람이 스쳐간 듯 차 안에는 이관술의 미소와 철수의 침묵만이 희미하게 남았다.